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의식주 윤리와 윤리적 소비 단원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의식주 윤리까지만 볼게요. 그래서 교과서 164페이지로 넘겨보면은 인간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복 문화와 윤리, 그 다음에 음식 문화와 윤리, 주거 문화 윤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167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164페이지로 넘겨볼게요. 164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생각해봄 하면서 4컷 만화가 나와 있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봅시다. 첫 번째 컷을 보면은 옷을 자주 사도 입을 옷이 없네. 또 사야겠어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옷장 속에 옷이 굉장히 가득 차 있는 상태죠. 옷이 가득 차 있는데 입을 옷이 없대요. 네, 두 번째 컷을 보면은 햄버거를 먹는 행위는 지구를 먹고 치우는 것과 같다고 들었어. 그래서 햄버거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한 자원들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네, 마지막 컷을 보면은 집은 인권, 주거권을 보장하라. 뭐 주거는 소유가 아니라 생존의 권리 하면서 이제 주거가 인간들의 이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주거의 의미보다는 이제는 집을 약간 투기적인 아니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상품으로 전락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겠죠. 예, 그 밑에 본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특성과 문화 하면서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요. 왜 인간이 의식주 문화가 필요한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 넘어갔다. 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인간의 피부는 추위와 더위에 취약하고 인간의 소화기관은 날 것을 먹는데 적합하지 않다. 또한 자연 자체를 거주 공간으로 삼기에는 인간의 신체적인 방어 능력은 미약하다. 이렇듯 인간은 자연에 곧바로 적응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결핍된 존재이다. 자연 그대로의 인간은 굉장히 다른 동물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하고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날개 부분 보면 결핍 존재가 무슨 의미인지 나와 있어요. 갤렌에 따르면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전문화된 기관을 지니지 못해 자연에 곧바로 적응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이런 독특한 문화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러한 생물학적 결핍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정신 능력이 발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신이 거주할 수 있는 제2 자연으로서의 문화를 만들어냈다. 네, 자연 그대로의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고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성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의식주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단락 볼게요. 결핍 존재로서 인간은 옷을 만들어 몸을 보호하고 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익혀 먹게 되었으며 변덕스러운 날씨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집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이 자신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의식주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자 문화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인간만의 이런 의식주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 다음 장으로 넘겨볼게요. 네, 그 다음에 165페이지로 넘겨보면 의복 문화와 윤리 문제 하면서 의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옷을 입는다는 점에서 의복을 제2의 피부라고 부른다. 이러한 의복은 추위나 더위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개성과 멋을 드러낸다. 이 의복의 기능이 쭉 나와 있죠.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첫 번째 기능 추위라던가 더위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자신의 뭐 신분이라던가 자신의 성격, 개성 이런 것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의복은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또는 성별 또는 직업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뭐 이런 기능들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처럼 의복은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지니기 때문에 무언의 언어라고 볼 수 있다. 의복의 기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 내용 보면은 의복과 관련된 윤리 문제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복이 가진 의미와 기능을 고려할 때 의복은 윤리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가 의복 문화이기 때문에 윤리와 관련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먼저 의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예절을 표현할 수 있다.
의복에 관련된 윤리 문제 첫 번째 하면은 예절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장례식장에 화려한 옷이나 수영복을 입고 갈 경우 그것은 상대방은 물론이고 자신의 인격까지 존중하는 태도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의복을 통해서 이렇게 상황이라던가 장소에 따라 입어야 할 의복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이 옷을 입는 게 예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있죠. 다음으로 어떤 의복을 어떻게 입는가 하는 것은 여러 윤리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의복의 생산 과정에서 과소비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유발한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복을 굉장히 많이 매계절마다 아니면 뭐 주말마다 밖에 나가서 사는 경우도 많죠. 아니면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어느 날 옷을 되게 싼 값에 아니면 굉장히 편리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활동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줄 보면은 예를 들어 패스트 패션은 가장 대표적인 거죠. 최신 유행과 변화하는 소비자의 취향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생산과 소비가 빠르게 이루어진다. 패스트 패션에 대한 설명이 오른쪽 날개 부분에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패스트 패션, 일반 패션 업체가 계절별로 신상품을 선보이는 데 반해 패스트 패션 업체는 유행에 맞춰서 신상품을 빠르게 유통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TV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매체에서 연예인들이 입는 옷을 보고 저거 옷 되게 예뻐 보인다. 나도 저 옷을 입으면 예뻐 보이겠지 하면서 사람들이 그 연예인들을 따라서 많이 사 입죠. 그리고 그 옷이 몇 년 동안 입을 수 있는 옷도 아니고요. 되게 유행에 엄청 민감한 옷이기 때문에 결국 유행에 따라서 계속 소비하고 버리고 이런 활동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패스트 패션은 소비자가 최신 유행의 옷을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업체는 빠른 소비를 통해 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네,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이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과소비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과소비 문제가 일어나고요. 이루어지고 버려지는 옷이 많아진다. 이렇게 버려지는 옷은 소각될 때 각종 유해 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윤리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편 동물에게 과도한 고통을 주어 생산한 모피나 가죽 옷을 입는 것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가을이라던가 겨울에는 날씨 춥고 그리고 뭐 추위를 막기 위해서 가죽 옷을 많이 입잖아요. 그런데 이 가죽 옷을 생산하기 위해 동물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준다는 거죠.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예. 이처럼 의복을 구매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적절한 옷을 입는 것이 의복은 윤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윤리적인 성찰과 숙고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 과정에서 아니면 옷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과연 내가 환경이라던가 다른 존재들한테 어떠한 악영향을 끼칠까 요거를 생각을 하면서 소비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 요거는 공존을 위한 패션은 어떻게 가능할까 하면서 윤리적인 소비하는 예시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볼게요. 땡땡 의류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입고 난 옷을 수거하여 세계 난민에 기부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유행에 지난 옷이라던가 내가 사이즈가 안 맞아서 굉장히 멀쩡한 옷인데도 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버려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기보다는 정말로 이 옷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이렇게 자원순환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 볼게요. 소비자가 땡땡 업체 신발 한 켤레를 사면 한 켤레의 신발이 제3세계 아이에게 기부된다.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할 때 이 소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를 할 수 있다. 그런 굉장히 좋은 장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복과 관련해서 이렇게 윤리적인 소비를 할 수가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겨볼게요. 그 다음 장 넘겨보면 음식 문화와 윤리 문제 나오면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음식을 먹는 행위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물학적 차원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매일 매 끼니마다 음식을 먹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아니면 각 나라마다 고유와 문화 음식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죠. 음식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죠. 문화권 또는 지역마다 고유한 음식 문화가 있으며 우리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유대감과 소속감, 연대의식을 지니기도 한다.
그 다음에 내용 보면은 음식과 관련된 윤리 문제가 나와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볼게요. 잘 먹는다는 것은 잘 사는 것과 직결되어 있으며 먹을거리의 선택 문제는 개인의 건강은 물론이고 사회적 차원, 생태계 차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음식을 먹으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오늘 반찬은 맛이 있다. 아니 오늘 반찬 맛이 없다. 뭐 요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더 음식을 먹으면서 더 깊은 차원의 생각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보면은 생태계 차원이 나와 있죠. 교통수단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육류의 생산 과정에서 더욱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육류 소비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네, 특히 우리가 되게 소고기를 되게 맛있어하는데 이 소고기가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와 굉장히 많은 환경 파괴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소가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은 양의 메탄가스가 나와서 이게 결국에는 온실가스 아니면은 지구 온난화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소를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건초라던가 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건초라던가 사료를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넓은 경작지가 필요하고 경작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숲들을 개간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목초지를 키우려면은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되게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의 소비를 줄이고 좀 더 이렇게 온실가스 문제를 덜 일으키는 뭐 닭을 먹는다는 거던가 아니면은 야채, 채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개인적 차원을 볼게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음식 건강은 물론이고 성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면서 그림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혼자 먹는 것보다는 대부분은 같이 가족들이랑 아니면 주변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잖아요.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공동체 소속감이라던가 공동체감을 이렇게 형성할 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는 되게 많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 되게 쉽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배달하는데 드는 온실가스라던가 아니면은 배달 음식 먹으면서 많은 양의 일회용품 일회용품이 되게 낭비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달 음식이 되게 양이 많으니까 많이 버리잖아요. 음식이 많이 남아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차원을 보도록 합시다. 사회적 차원 보면은 유전자 조작식품의 유해성 논란 등 식품의 안정성 문제. 가장 대표적인 유전자 조작식품이 옥수수이죠. 근데 이 유전자 조작식품을 통해서 굉장히 값싸고 굉장히 많은 양의 식량을 생산할 수가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지 많은 연구가 아직 안 되었어요. 어떻게 악영향을 끼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해로운 첨가제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는 등 제조 과정의 문제,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농업인과 노동자가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윤리 문제로 제기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농어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생산한 제품들인데 농어민들한테 적절한 제대로 된 보상이 안 가고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이 다 대부분의 이익을 많이 얻고 또 소비자들은 굉장히 비싼 돈을 구매하면서까지 식재료들을 소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밑에 함께 나누는 가를 볼게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과연 정의의 문제일까 하면서 음식과 정의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선한 먹을거리에 대한 접근 여부는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 근데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역시 저소득 계층이 신선한 먹을거리에 접근하기 굉장히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야채는 이렇게 채소라던가 야채 사려면 되게 비싸요. 마트 가면 되게 비싼데 패스트푸드는 한 끼에 5,000원? 한 5,000원에서 8,000원? 그 정도 돈 주면은 되게 싸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소득계층이 신선한 유기농 음식을 먹을까요? 못 먹죠. 그리고 동물복지 제품이라던가 동물복지 계란이라던가 동물복지 이런 고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는 저소득 계층은 굉장히 싼 음식밖에 먹을 수밖에 없고, 그 싼 음식을 먹으니까 건강이 되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결국에 많은 치료비가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소득 계층도 음식을 먹을 때 유기농 제품을 먹는다던가 동물복지 제품을 먹는다던가 좀 더 윤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저소득 계층은 대체로 유기농 음식보다 값싼 패스트푸드를 먹고 있으며 음식을 못 먹어서 죽기보다는 잘못된 음식을 먹어 죽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좋은 먹을거리에 대한 접근이 소득과 관련이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저소득층 주민에게 신선한 양질의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음식과 정의 문제가 이렇게 굉장히 밀접하구나, 요거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장 주거 문제로 한번 넘겨볼게요. 네, 그 다음 장 넘겨보면은 주거 문화와 윤리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아까 같이 봤던 의복 문화와 윤리 문제라던가 아니면 음식 문화와 윤리 문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정리해도 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주거문화 윤리 문제는 좀 어려운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생소할 그 철학자 2명이 나와요. 그래서 같이 내용 잘 정리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보면은 집은 인간다운 생각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집은 노동과 노력을 기울이는 외적 공간에서 돌아와 휴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내적 공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지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근데 집으로 돌아와서는 굉장히 평화와 휴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집을 통해서 외부의 그런 위험 요소로부터 이렇게 막고 우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집은 외부 세계의 혼란이 제거되는 안정되고 질서 잡힌 공간이다. 우리는 집에 돌아와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와 온갖 일들을 정리하고 의미를 되돌아보죠. 이렇듯 삶을 질서 있게 하는데 기여하는 집은 마치 고향의 품과 같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나온 내용이 다 하이데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예. 한번 그 다음 문장도 볼게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오늘날 현대인이 이런 의미의 거주 공간을 상실하였다 보고 이를 고향의 상실이라고 표현했다 하면서 고향의 상실이라는 표현이 생소한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 내용들이 다 하이데거가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하이데거가 주거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말했냐. 일단 하이데거가 한 말을 보면은 첫 번째 외부 환경. 집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집은 외적 공간으로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히 외적 공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은 거기서부터 외적 공간으로부터 위험을 차단하는 휴식과 평화를 누리는 내적 공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쓸게요. 위험을 차단하는 휴식과 평화를 누리는 내적 공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거는 중요한 표현인데, 하이데거만의 중요한 표현인데, 오늘날 현대 주거의 의미가, 주거의 환경이 고향이 상실됐다는 거죠. 현대에 들어서 거주 공간이 상실이 되었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고향의 상실이다 라고 불러요. 왜 갑자기 고향의 상실이라고 표현이 나오냐? 하이데거가 실존주의 철학자거든요.
실존주의 철학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집과 인간 사이의 의미, 실존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해요. 그래서 원래 현대사회에 들어서기 이전에 과거에는 집이 인간을 보호하고 집과 인간만의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인간들이 자신의 이런 개성이라던가 고유한 성격 이런 것들을 집에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에 들어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비슷한 집을 살죠. 그러니까 다들 아파트에 살잖아요. 근데 아파트의 그 거주 공간이라던가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될까요? 집의 설계를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어느 집으로 가던 다 아파트다 보니까 되게 거주의 공간이라던가 거주의 구성이라던가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자신의 각 가족이라던가 가정만의 생활 양식과 다르게 획일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획일화된 삶의 생활 양식을 할게요. 생활 양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는 뭐 7살짜리 어린 아이가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 당연히 뛰어놀면서 막 시끄럽게 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아파트라는 생활 방식으로 살지 않고 그냥 뭐랄까요, 단독주택 아니면은 뭐 전통적인 거주 공간에 살았죠. 그때는 어린 아이들이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고 뛰어다녀도 별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아파트는 아무래도 같은 건물에 여러 세대들이 다 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시끄럽게 굴면은 다 들린단 말이에요. 결국엔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아파트에 살면은 굉장히 조용하게 조심조심 걸어 다니고 조심조심 뭐 놀아야 되고 굉장히 조용히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파트라던가 이게 집에 들어오면서 집이 대량 공급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획일화된 생활 양식을 살 수밖에 없다. 결국엔 본인의 각자의 고유한 개성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 개성이 상실되었다. 상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향의 상실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 있냐.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또, 우리 집 이웃에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그쵸? 인간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집 앞집이랑 옆집이랑 뒷집에 누가 사는지 굉장히 잘 알고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굉장히 이웃들과 가까운 인간관계 형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아파트에 살게 되었고 또 옆집이랑 그렇게 소통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우리 집 주변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우리 집 주변에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잘 모르고 이런 식의 인간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족도 서로 이렇게 거주 공간에서 서로 이렇게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방마다 가족들이 각자 살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하루에 대화를 나눈 시간이 굉장히 더워졌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가 굉장히 단절되었고 인간은 고립되었다. 이렇게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본문 내용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거와 관련된 윤리 문제에 나와 있는데, 현대인의 주거를 투자 등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제 몇십 년 됐긴 했는데 이제 집이 거주의 의미에서 넘어서가지고 경제적인 투자 상품으로 전락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을 볼게요. 그래서 이로 인해 본래의 의미의 거주 공간을 상실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주거 형태도 아파트와 같이 규격화됨으로써 과거의 주거 형태에 비해 정체성과 개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야기죠. 아파트 공간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는 공간에 살 수밖에 없고 자신의 생활 양식을 또 아파트에 맞출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개성 상실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한 편리성과 효율성을 강조한 현대인의 주거 형태는 자신이 살아온 고유한 역사와 전통을 담아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무래도 집이 다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구도 이렇게 이제 프랜차이즈를 해야 될까요? 유명 브랜드에서 가구를 사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을 꾸밀 때 그 가족의 역사라던가 그 가족의 독특한 생활 양식이 담겨 있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따라하는 유행에 따르는 그냥 대중적인 인테리어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되게 다른 사람 비슷한 주거 공간이라던가 비슷한 생활 양식에 살 수밖에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그냥 고유한 개성이 상실되었다.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세 번째. 오늘날 주거권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인권의 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으며 거주 공간의 문제는 일종의 정의 문제로 확장되어 논의되고 있다. 아무래도 집이 주거의 의미보다는 이제는 경제적인 투자 상품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불안함이 생기냐? 주거 불안정성이 글쎄요. 주거 불안정성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뭐 내가 원하는 집을 살기 위해서 아니면 구매하기 위해서 내가 평생 동안 일을 하고 결국 일에 얽매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연 은퇴하고 나서 나의 집을 장만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거주 불안정성, 주거 불안정성이 발생했죠. 그 다음 본문 내용 볼게요. 예를 들어 도시 재개발을 통해 치솟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원주민이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대규모 프랜차이즈 등 상업 자본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소규모 가게와 상인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 현상도 주거와 관련된 정의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무엇인지 오른쪽 날개 부분 볼게요. 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는 누구를 위한 도시인가? 라는 윤리적 질문을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결국엔 거주 공간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거주 환경이 경제적인 투자 상품으로 전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원주민들이 그 원주민들끼리 원래 동네에 고유한 문화를 형성했는데 고유한 문화라던가 아니면 고유한 되게 그 동네에 굉장히 독특한 가게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돈이 되네? 이게 좀 여기다 투자하면은 장사 돈 많이 벌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 상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기존에 있었던 원주민을 다 밀어내고 중산층 계층들이 들어오면서 원주민들을 다 밀어내고 결국엔 이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던 것들을 다 파괴시킨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생각이 쌓이는 겨울 내용 볼게요. 공간의 인간화와 공간 책임론이 나와 있는데 볼로브라는 철학자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생활과 윤리 문제를 풀다 보면은 볼로브라는 철학자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인간은 체험을 통해 자신이 위치한 공간을 삶의 중심으로 형성할 수 있다. 요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간과 집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이 자신의 집에서 체험을 하면서 자신의 이렇게 의미라던가 자신의 역사라던가 자신의 정체성을 그 집에 투영시킨다는 거죠. 그런 의미고요. 체험된 공간은 가치를 지향하는 삶의 관계들을 통해서 사람과 관계된다. 체험된 모든 공간은 그것을 체험한 인간과 서로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공간에서 체험하면서 독특한 체험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독특한 체험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인간과 공간이 상호작용한 것보다 체험한다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안 나와, 아니. 아이고. 오류가 났나 보네요. 됐다. 인간이 공간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체험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마다 체험한 내용들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인간과 집의 관계는 집을 짓고 그 안에 살면서 자기 집과 집 갖고 마음 편하며 믿을 만한 친숙함이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은 이성적 노력을 통해 자신의 집을 지어야 하며 그 집에서 자기 삶의 질서를 만들어야 나가야 되고 혼란을 일으키는 외부 세계와의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이러한 질서를 지켜내야 할 책임을 갖는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 양식, 생활 방식에 맞는 거주 공간을 형성한 다음에 자신과 그 공간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이 자신의 독특한 체험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쉬운 해설 내용 볼게요. 볼로브는 자신의 공간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형성해야 할 공간 책임론을 제시하였다. 네, 그 다음 내용. 특히 집은 그곳에서 거주하는 인간의 체험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자기 세계의 중심점이 되면서 자기 존재의 뿌리가 되는 곳이다. 집이라는 공간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에서 집과 내가 같이 체험하면서 나만의 독특한 의미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윤리적 소비 문화는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